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의 혈액사랑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강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급성 백혈병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께서 공부하실 때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걸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질환이 이런 병이고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병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국가와 고시라든지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러한 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환자를 접했을 때 꼭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병을 의심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한 2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급성백혈병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어큐트 루케미아죠. 어큐트 루케미아에는 여러분들 뭐 흔히 골수성 백혈병 해가지고 어큐트 마일로이드 루케미아와 그다음에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해서 림포블라스틱 루케미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세부적인 분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포의 근원에 따라서 마일로이드와 림포블라스틱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급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에서 있는 조혈모 세포가 마일로이드와 림포이드로 나누어지고 이 마일로이드와 림포이드로 나누어서 이것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머추얼한 림포사이트나 마일로사이트로 분화되지 못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 루케미아로 변하게 되면서 이러한 세포들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급성백혈병이다. 즉, 이 루케미아는 특히 어큐트 루케미아는 이 백혈구의 혈액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골수라는 굉장히 제한된 뼛속에 있는 공간 안에서 이러한 조혈모 세포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미성숙한 세포들이 이제 계속 증식을 하고 자라면서 머추얼한 림포사이트와 머추얼한 마일로사이트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어떠한 단계이든지 이 중간 단계에서 있던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면서 이것이 자라게 되면은 골수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 즉 뉴트리언트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초기에 나타내는 증상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 골수 안에 있는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말초 혈액에서는 초기에는 판사이토페니아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 판사이토페니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소견입니다. 첫 번째는 백혈구가 떨어지고 그 중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 즉 ANC, 호주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에 있는 정상적인 노마토라들이 혈액 안으로 침범을 해서 발열,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의 많은 상황에서 이제 발열이나 감염증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쉽게 출혈이 발생하고 멍이 들게 되는데 특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잇몸 출혈이나 이런 가벼운 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심각한 경우 특히 어큐트 프로마일로시틱 루키미아라고 해서 AML M3의 경우는 이게 또 블리딩 텐den시가 굉장히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나 폐출혈과 같이 생명에 직결적인 그런 오간 블리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또 처음 진단 시에 이제 아니미아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헤모글로빈 생성 방해를 통해서 적혈구가 떨어지니까 아니미아가 심하면서 호흡곤란이 오거나 무기력하거나 아주 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혈구가 이제 나중에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판사이토페니아 상태에서
이 백혈병 세포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골수를 꽉 채워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류코사이토시스가 나오는데, 이 류코사이토시스 자체가 혈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즉 류코스타시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환자들이 의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러한 출혈이 뇌출혈과 같은 아주 바이탈한 오류가 오게 될 경우에는 역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환자가 의식이 변화되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것은 혈액세포를 돌아다니는 암세포지만 이것이 덩어리를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 세포, 특히 마일로이드 계통의 백혈병 세포가 덩어리를 만들 경우 이것을 그래뉴로시틱 살코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래뉴로시틱 살코마로 인해서 목이라든지 이런 오형장위에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백혈구가 어디에 침착했느냐에 따라서 간에 침착을 하거나 비장에 침착을 하면서 간이나 비장이 커져 있고, 특히 간에 침착한 경우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GOT, GTP, 알카라파스파테이즈, 빌리루빈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상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진료실로 오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CBC 검사가 되겠고, CBC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일반 CBC보다는 디퍼런셜 카운트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CBC에서는 단순히 헤모글로빈 수치하고 플레이트릿 카운트하고 백혈구 수치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백혈구의 디퍼런셜 카운트, 즉 이 백혈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뉴트로필 중에서 세그멘트 뉴트로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림포이드가 있고 이런 식이지만은 백혈병 환자들은 이제 마일로이드 계통의 경우에는 림포이드가 오히려 더 올라가 있고 마일로이드 세그멘트 뉴트로필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림포블라스틱 루키미아의 경우에도 림포이드 셀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카운트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ANC가 만약에 1000개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심한 경우 500m로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중증의 감염이 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이런 디퍼런셜 카운트를 꼭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페리페럴 블러드의 블라스트 카운트를 봐야 되는데, 좋은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는 이 페리페럴 블러드의 블라스트 퍼센트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블라스트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블러드 셀 모폴로지 또는 페리페럴 블러드 스메어 이런 검사를 해서 직접 현미경으로 혈액을 들여다봐서 이 안에 혹시 블라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류코사이토시스, 즉 백혈구가 5만 또는 10만 이렇게 늘어나 있다면 이건 당연히 백혈병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백혈병 세포들 중에서 이런 블라스트 퍼센티지가 5만 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런 아까 류코스타시스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치료해주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판사이토페니아가 있거나 류코사이토시스가 있거나 피비블라스트가 있는 환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는 신속히 골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골수검사를 하는 부분은 성인에 있어서는 엉덩이 PSIS라고 해서 엉덩이뼈에 이 일리아클레스트에서 가장 잘 만져지는 부분에다가 부분 마취를 하고 골수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골수검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할 때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본메로 안에 있는 블라스트의 퍼센트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페리페럴 블라스트에서 20% 이상 블라스트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본메로에서 블라스트가 2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의상 어큐트 루케미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바로 어큐트 루케미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메로 블라스트를 이제 루케미아 림포마 마커 스터디라는 걸 걸어봅니다. 이 루케미아 림포마 마커 스터디라는 것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피노타입들을 이제 염색으로 스테이닝을 해서 이 셀 표면에 있는 세포 표면에 있는 클러스터 오브 디퍼레이션 CD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CD가 어떠한 종류, 즉 마일로이드 계통이 있느냐 림포이드 계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어큐트 림포블라스트 루케미아냐 마일로이드 루케미아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고, 이 루케미아 림포마 마커 스터디가 그 다음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한 검사들은 이제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가 됩니다. 이거는 진단 과정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가 예후에 대한 이상을 확인하는 데도 중요한데, 만약에 똑같은 어큐트 마일로이드 루케미아라고 하더라도 염색체 이상이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큐트 림퍼블라스트 류케미아의 경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 즉 트랜스로케이션 9번, 22번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예후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트랜스로케이션 9번, 22번이 있는 경우 이거의 유전자 이상인 BCR-AVL에 대한 타겟 몰레큘, 즉 표적 치료제가 우리가 많이 어벨러블 하기 때문에 이런 BCR-AVL 표적 치료제를 같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염색체 검사는 중요합니다. 근데 염색체 검사라는 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는 검사고, 우리가 이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우리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검사인데, 즉 이런 유케미아 셀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상을 PCR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 PCR법을 조금 더 빨리 여러 개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헤마비전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블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수십 종류의 진을 한꺼번에 패널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를 이상을 확인을 하고 진단은 물론 환자의 예후, 치료에 대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결국 급성백혈병의 치료는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항암 치료는 아라시하고 사이타라빈이라는 약제하고 그다음에 안트라사이클린,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컴바인하게 되어 있는데, 아라시가 7, 안트라사이클린 3, 그래서 7 플러스 3 요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표준 치료에 같이 부과해서 사용하는 최근에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FLT3라는 유전자 이상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FLT3에 대한 역제제, 표적 치료제가 현재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암화학요법을 해서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관해인데, 약 4주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된 이후에 백혈구와 혈소판이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골수 검사를 해봤더니 골수에 있는 블라스트 모세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 골수성 백혈병의 1차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될 때까지 약 4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환자는 호중구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호중구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개의 감염이 올 수가 있고, 이 감염들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러한 항암화학요법 자체에 의해서도 그렇지만은 병 자체에서도 계속 혈소판, 적혈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적혈구와 혈소판 수요를 해가면서 환자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혈, 항암제, 그리고 이런 그 항생제, 이러한 고농도의 굉장히 많은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환자분의 혈액을 매번 체열을 하고 혈관을 잡아서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히크만 카테터라는 것을 되게 삽입을 하는데, 히크만 카테터는 환자의 가슴에다가 삽입하는 중심장맥관이고, 이 중심장맥관은 3개의 덕트 루멘이 있어서 그 루멘을 따라서 우리가 체열도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약도 주입할 수 있고 수혈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이 되겠습니다. 또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에는 환자의 약 5에서 10% 정도는 중추신경계에 처음부터 침범해 있는 경우가 많고, 재발했을 때에 중추신경계 쪽으로도 재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척수광내 투입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추신경 예방요법이라고 하고, 소아에서는 주로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성인에서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이러한 척수광내 항암제 주입술을 통해서 중추신경계 예방요법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관해가 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위험군에 따라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그냥 항암 치료만으로 계속 끌고 나가서 관해를 유지를 해서 완치를 하기도 하지만, 중간 위험군부터 고위험군까지, 그리고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에는
대개 완치를 위해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아서 항암 치료라는 전체 치료법을 한 이후에 기증자의 세포를 받아서 그것이 생착되게 만드는 그런 치료이고,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이 골수 이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백혈병은 백혈구에 생기는 혈액암입니다. 즉, 이 조혈모세포에서부터 출발한 세포가 마일로이드와 림포이드로 분화돼서 성숙한 세포로 가기 전의 단계에서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이러한 혈액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그러한 병이고요. 좁은 골수 안에서 암세포로 변한 백혈병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개 판사이토페니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호중구의 감소로 인한 발열, 감염, 그리고 혈소판의 감소로 인한 출혈, 멍, 그리고 빈혈로 인한 호흡곤란과 무기력감이 주된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백혈구가 너무 높다든지 또는 뇌출혈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가 처음부터 의식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백혈병 세포가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덩어리를 만들 경우에는, 특히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그래뉴로시틱 살코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간이나 비장 쪽을 침범을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비장이 커져 있는 걸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의심이 되면 혈액 검사를 해보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초기에는 주로 판사이토페니아 형태로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백혈병 세포들이 증가를 하면서 류코사이토시스, 즉 백혈구가 증가된 소견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CBC만 검사하지 말고 디퍼런셜 카운트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러한 백혈구의 성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 백혈구 중에서 블라스트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브로드셀 모플러지나 페리페라 블러드 스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골수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메로 블라스트가 20% 이상이 되느냐가 중요하겠고, 페리페라 블러드가 20% 이상이거나 본메로 블러드가 20% 이상이면은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고요. 급성백혈병 중에서 마일로이드냐 림포이드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류케미아 림포마 마커 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그 백혈병 세포 표면에 있는 CD 마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마일로이드 마커가 있는지 림포이드 마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것이 마일로이드 루키미아인지 림포블라스트 루키미아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수에서 흡인한 이 골수 액을 가지고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나중에 이 환자가 어떠한 예후를 가질지, 이 예후를 결정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도 하고, 초기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에는 단순한 PCR법도 있고, PCR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헤마비전이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라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된 치료법은 항암화학요법이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항암 치료는 아라시 7일 안트로사이클린 3인 1에서 7 플러스 3이 전통적인 요법이 되는데,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치료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히그만 카테타라는 중심정맥관을 반드시 삽입하게 되어 있고요. 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져서 감염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치료하고, 그리고 혈소판과 적혈구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계속 수혈로 보충을 해가면서 끌고 나가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환자의 백혈구, 혈소판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때 골수 검사를 해서 본메로 안에 있는 블라스트가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관해라고 해서 1차적인 우리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림포블라스트 류케미아의 경우에는 중추신경 예방요법을 이제 항암제를 척추관계에 투입하는 요법도 같이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저위험군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없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치료를 끝낼 수 있지만, 그 외의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이 전체적인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실제 환자를 보면서 어떠한 병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애정으로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의사들이 되시길 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